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20대 여성의 58%가 이재명 후보를 찍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고작 33.8%였는데요. 20대 남성의 경우는 정확히 그 반대로 나타났죠. 게다가 30대 여성의 경우도 20대보다는 그 차이가 덜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재명 지지가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2030 세대에서 남녀의 정치적 성향이 극명하게 갈렸을까 하는 겁니다. 정치 평론가들의 분석은 대체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당이 된 국힘당이 2030 남성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과거 민주당의 그 페미니즘 정책들을 공격하면서 소위 젠더 갈라치기 전략을 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가부 폐지 같은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2030 남성표는 얻었지만 2030의 여심을 잃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일정 부분 그런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분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류에도 불구하고 설명하기 힘든 약간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직후에 개설한 팬카페에 회원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가입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당원 가입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여성들이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재명을 지지하는 여성들로 소위 개딸들로 알려진 정치적 팬덤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들이죠. 이게 왜 설명하기 힘든 거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국힘당의 페미니즘 공격 때문이라면 민주당이 내세운 박지현이라는 페미니즘의 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개딸들은 박지현이란 대안에 기대지 않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쪽으로 갔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페미니즘의 본통인 정의당은 안 되는가? 왜 민주당의 리더로 합리적 진보인 박용진은 안 되고 문제가 많은 이재명이어야 하는가? 이런 현상은 지금 한국 사회의 아주 기이한 사태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선 저는 크게 두 가지 경향을 지적해 봅니다. 그 첫째는 2030을 포함한 현재 모든 야권 지지자들의 집단 심리 현상인데요. 말하자면 이들은 한국의 전통 보수 집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닐까 합니다. 제가 강한 리더십이란 비교적 순화된 표현을 했지만 쉽게 말하자면 한국의 보수를 괴멸시킬 힘센 악당이 필요하다는 심리죠. 적어도 그 악당은 자신의 악한 행위에 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그 무시무시함이 있어야 기득권을 가진 세력을 뒤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악당의 악한 전력을 문제 삼고 싶지 않은 거죠. 그가 전과 사범이고 앞으로 전과 14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전력은 그의 힘의 상징이 될지언정 그를 배척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는 뭔가 하면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이 그 원래의 정도를 벗어난 극단적인 성정치 운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원래 페미니즘은 여성의 법적인 지위를 남성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인권이나 참정권 같은 것에서부터 남녀가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운동이었죠. 그것이 페미니즘이라면 저 역시 페미니스트일 수 있고요. 그런데 2세대 페미니즘 운동은 점점 변질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남녀의 이 법적인 평등이 이루어져도 뭔가 여성들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유리천장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오랜 가부장적 전통에서 오는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뒤엎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페미니즘 2.0 버전이 시작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조적 불평등의 근본 원인으로 꼽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남녀를 생물학적으로 구분한 점을 들고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이 생물학적인 차이 때문이고, 그 차이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이로 인해서 여성이 억압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세대 페미니즘 운동은 이 여성은 코르셋을 벗고 남성은 갑옷을 벗는 시대로 만들어 가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남자들이 귀걸이를 하고 다니고, 또 화장실도 남녀 구분을 폐기해가는 세태를 보지 않습니까? 소위 젠더 플루이드 현상이라고 해서 성구분을 없애야 성평등을 이룰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전제로 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따지고 보면 2세대 페미 운동의 조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성별 구분을 철폐하려는 사상은 엄연히 남녀를 다르게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기독교적인 무신론과 진화론 사상이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찍이 남녀의 성을 생물학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구분하는 젠더 개념이 도입된 것에서부터 이미 문명사적으로 이런 흐름이 시작되었지만, 이에 더 나아가서 성별을 남녀로 구분하는 이분법을 깨뜨리고 여러 자의적인 성별 구분을 세분화한다든지, 심지어 성을 얼마든지 전환해서 자신이 원하는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동성끼리도 가능하고, 또 비혼 임신으로 가정을 꾸리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서 전통적인 가정을 해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전통적 가치를 허무는 데에는 남성 중심이라는 사회의 두터운 기득권층을 돌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기득권층은 보수 세력이고, 이런 보수 집단을 부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권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소위 2세대 페미니즘으로 대변되는 성정치 운동인데요. 말하자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개딸들의 팬덤 정치는 일종의 그런 성정치 운동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딸들이 이재명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보수 기득권 세력을 부수어야 진정한 여성 해방이 온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를 불태울 구심점으로 강단이 있고 뻔뻔할 정도의 밀어붙이기식 리더십을 가진 권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 합리적 진보가 아니라 불도저식의 해결사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이재명이 이들의 정치적 아젠다에 부합했다고 할까요? 때문에 이런 개딸들의 투쟁 역시 일종의 극단적 방식을 서슴지 않는데요. 이를테면 이들은 이재명을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일사불란하게 좌표를 찍고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의 행동에 돌입합니다. 일종의 극단적 방식의 권력 투쟁인 셈인데요. 결국 이런 식의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성정치 운동이 권력을 얻는다면 필연적으로 파시즘적 경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페미니즘 시리즈 영상과 포스트 모더니즘 시리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왜 파시즘으로 가는가 하는 문제를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은 인간의 집단 욕망을 사회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져야 하는데, 성정치 운동은 자신들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 권력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죄악시하는 세력을 허물기 위한 그 최종 목표는 법을 바꾸는 겁니다. 차별금지법도 그런 법의 일환인데요. 이제부터 서서히 낙태권을 위해서 낙태제도 폐기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시민연대 계약, 또 동성결혼 합법화 뭐 등등
이 소위 인권과 자유와 평등이란 그럴듯한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법을 변개시키는 작업을 착착 진행할 겁니다. 여기에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소위 PC주의 용어 전술까지 구사하면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의 욕망을 합법화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거고요. 그런데 만약 이런 인간의 성적 욕망이 법제화되면 이에 반하는 모든 세력은 철저히 감시받게 되고 이에 저항하는 사상과 양심과 종교는 모두 탄압을 받게 될 겁니다. 결국 인간의 방종적 자유가 권력을 얻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파시즘적인 체제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앞선 영상 낙태권에 대한 미국의 결정이란 그 영상에서 언급한 말이기도 한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련의 사태가 가시적으로는 정치 권력의 투쟁으로 나타나지만 그 배후는 결국 사상전입니다. 바로 창조 질서를 허무는 무신론과 진화론적인 사상이 기독교에 대항하는 일종의 세계관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